자, 오늘 주일 설교 강의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요. 요한계시록 13장. 또 요한계시록 찾는데 또 우리 또 창조형제처럼 막 시편 뒤에서 막 안 돼, 진짜, 이게 참, 안 돼, 아니 되고 있시다. 자,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가 지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 일반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욕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대다수의 교인들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저는 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에 가깝고 그것처럼 사람 몸속에 심은 것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글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요.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 표가 666이랍니다. 여러분, 666이 컴퓨터 기어온 건 아시죠? 결국 그러면 컴퓨터로 매매한다는 겁니까? 오케이, 컴퓨터로 매매하는 겁니다. 근데 그 컴퓨터가 뭐예요? 660 디지털로 안 팝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로 매매하게 한다는 건데, 디지털로 매매하는 시스템으로 결국 사람들을 사고팔게 하고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디지털로 매매한다.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짐승의 표를 100% 이해한다면, 짐승의 표를 100% 이해하고 이걸 진짜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여러분, 암호화폐는요, 그냥 컴퓨터의 산물일 뿐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러면 정말 이 암호화폐를 짐승의 표고 나쁘니까 안 돼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컴퓨터가 모체이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를 부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컴퓨터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컴퓨터 없이 어떻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까? 차가 움직입니까? 컴퓨터 없이 어떻게 무슨 세상이 돌아갑니까? 컴퓨터 없이 무슨 매매 시스템이 이루어집니까? 급여는 어떻게 주며, 선교비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감상금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회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임대료는 어떻게 낼 것이며, 이 세상은 이미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이미 길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좀 더 그 짐승의 시스템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암호화폐가 아니라도요, 분명 이 어둠의 세력은요, 이 짐승의 시스템이 더 확산되고 확전되고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매매와 관련된 것일 거고요. 그게 그냥 암호화폐일 뿐입니다. 근데 요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이거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찍을 때야 비로소 짐승의 표가 100%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건데, 언제 찍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언제 이것을 강제할지 누가 알아요. 정말 그걸 누가 알아요.
하지만 시스템은 이미 돌았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으로 돌았고, 블록체인의 연료는 그 최강률 그 블록체인 금감원 블록체인 위원장도 얘기를 했듯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연료입니다, 그냥, 단순히. 블록체인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 이건 블록체인을 그 목사님들이 공부하지 않아서 오는 무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세요. 퍼블릭 블록체인이 뭐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뭐고,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뭐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다면, 암호화폐는 그냥 그 연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어쨌든, 짐승의 표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로 매매를 하게 하고, 그 디지털 화폐로 매매하는 것을 강제하게 하는 것이 짐승의 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 짐승의 표, 이 디지털 화폐로 강요하는, 이거를 받지 못하면 매매 자체를 못하게 돼. 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전 세계인들 대상으로 강제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신만 알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 시스템이 되고, 이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걸로 집을 사고, 뭐 자동차를 사고, 라면을 사 먹고, 쌀을 사 먹고, 지구촌 70억 인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스템으로 묶여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아냐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 시대를 보고 대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디지털 화폐가 마지막 사탄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이걸 좀 역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가뜩이나 이제 오늘 제가 그 한국 경제가 어떻게 잃어버린 20년을 갈 것인가에 대한 8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들으시면 충격적일 거예요. 한국 경제의 끝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동안 우리는 사탄에게 늘 지배를 받고 사탄에게 조롱을 받고 속임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세상이 변할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역으로 이걸 좀 이용하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아이씨, 고만 좀, 목사님 거나 하세요, 목사님 거나 좀. 고만 좀 합시다, 좀. 왜 이렇게 회복교회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세요? 열등감 있으세요, 목사님들? 좀, 고만 좀 합시다, 고만 좀.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죄송합니다. 또 가격해졌어. 근데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또 계속. 제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죠. 어쨌든 저는 성경을 믿고 짐승의 표를 믿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시스템으로 갈 거니까. 저는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짐승의 표를 100% 믿으니까. 제 양심을 걸고 제 영혼을 걸고 저는 문자 그대로 100%로 믿으니까요. 저는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강의가 좀 길 겁니다. 좀 길 거예요.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을 확인할 수 있는 8가지 키워드입니다. 8가지 키워드는 뭐냐면요. 또 왜 이러니. 10분만 더, 잠깐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기존 산업 성장의 한계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세대별 위기의 실체입니다. 한계 가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저출산 고령화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상.
다섯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고요. 여섯 번째는 가계부채 위기. 일곱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대외 환경의 변화고요. 여덟 번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떼어서 여덟 가지 키워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결국 한국 경제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한국의 제2의 IMF 이런 것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요인들인데요. 핵심 요인들인데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핵심 요인만 제가 뽑은 건데, 일단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문제를 꼽으라면 기존 산업 성장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동안 한국을 먹여 살렸던 10대 주력 업종이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평탄 디스플레이, 철강, 플라스틱 제품. 이게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한국 경제에 2만 달러 소득을 줬던 주력 업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듯이 이 모든 10대 주력 제품이 다 지금 하향 사업입니다. 반도체 혼자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역시도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이번 그러니까 총 결산에 보면 뉴스에 나온 거예요. 0.1%의 기업이 영업이익의 63%, 수출 영업이익의 63%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0.1% 기업이. 더 정확하게는 삼성 혼자 수출 영업이익의 거의 다를 가져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하나만 수익이 났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10대 주력 업종에 따른 그동안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대다수의 업종들이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문제는 이 반도체, 유일하게 남은 반도체 하나도 제가 진짜 너무나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중국이 대단히 생산 공장을 확장해서요. 2019년, 2020년 막 덤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유일하게 하나 남은 반도체 마저 꺾인다면 참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존 산업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추격, 일본의 반격, 미국의 견제 협공 당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살점을 뜯어먹으려고 다가오는 너크리킹이 2중, 3중, 4중 이렇게 걸려있는, 이게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지나친 비관론이 아니라 이게 팩트입니다. 중국은요, 1, 2, 3차 산업에서 동시에 한국을 그러니까 10대 주력 업종,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던 그 전략을 그대로 중국이 쓰고 있는데요. 1, 2, 3차 산업을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래형 산업이죠.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미래형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인재를 흡수하면서 한국을 이미 추월해 버렸습니다. 미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한국 경제는요, 중국에 수출해서, 그리고 중국과 연관된 산업들, 동남아시아 합치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았던 그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우리가 중국 수출 의존도가 30%거든요. 근데 거기다 20%를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영향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중국 또는 중국 영향권 아래 수출해서 먹고 살았던 그 비중이 50%가 넘는데, 지금 중국은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다니까요. 기술력을. 미국과 경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중국에 우리가 뭔가를 수출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한국을 먹여 살렸던 먹거리의 50%가 중국으로부터 나왔는데, 중국의 수출에서 나왔는데,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신성장 동력에 대한 AI에 대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드론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블록체인 아니겠죠. 아니죠. 중국은 블록체인도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 암암리의 암호화폐, 좋은 암호화폐들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퀀텀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신성장 동력을 역으로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야 될 터인데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을 먹여 살렸던 중국에게 역으로 우리가 손을 벌려야 된다면 수출할 거리가 없고 오히려 역으로 수입을 해야 된다면 한국 경제 꼬라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 기존 산업의 성장이 한계가 와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무슨 영향이 벌어지냐면 종신고용이 붕괴되는 겁니다. 물론 종신고용은 IMF 이후에 붕괴됐지만 구조조정은요, 종신고용의 붕괴를 더욱더 촉진시킵니다. 촉진시킵니다. 지금은 이태백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20대 태반이 백수, 그리고 뭐 5, 6도, 뭐 30대에도 명태가 있는 구조조정이 심해지면 기존 산업 성장의 한계가 와가지고 구조조정이 심해지면 종신고용이 큰 폭으로 붕괴가 됩니다. 가뜩이나 IMF로 붕괴가 시작되는데 더 심해집니다. 더 빨라지고요. 속도도 강력해지고요. 종신고용이 붕괴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소비는요. 빚입니다. 결국. 계획적인 소비가 돼야지만 빚을 내서 자동차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종신고용이 될 때는요, 내가 뭐, 이번에 신차가 나와가지고, 나 차 좀 바꾸게 됐어? 그렇게 부인에게 얘기를 하면, 뭐, 종신고용이 될 때는, 뭐, 계획된 소비가, 뭐, 50대는 얼마, 뭐, 저축을 얼마이고, 적금 얼마 들었으니까, 어떻게, 이런 계획적인 소비가 있으니까, 이참에 차 바꿔도, 여보 괜찮겠네? 그래, 오케이 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존 산업 성장의 한계가 와서 종신고용이 붕괴가 되면, 이제 뭐, 자동차 신차 나왔는데, 이거 바꿀게. 그러면 부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제권을 부인들이 갖고 계실 터인데. 여보, 미쳤어? 그러다가 잘리면 어떡하려고? 옆집에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 아저씨, 아무개 대기업 잘려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직장 못 가는 거 못 봤어? 소비를 못 하는 거죠. 자동차를 못 사는 거예요. 집을 못 사는 겁니다. 종신고용의 붕괴는요, 이처럼 필연적으로 소비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왜 자영업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종신고용이 붕괴돼서 자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죠. 왜?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하니까,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자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기존 산업 성장의 한계가 몰고 오는 파괴력은요, 대단히 크다. 대단히 크다. 자, 두 번째는요,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갈 수 있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8가지 키워드 중에 두 번째는 세대별 위기의 실체입니다. 한계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지 20대는요. 학자금 대출로 피더미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듯 졸업하는 순간 벌써 대학을 다 가야 되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대부분이 다 빚인데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나오면 바로 취업이 되나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몇 프로인데 10%가 넘었는데요. 대학 나와도 일자리 못 구합니다. 양질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빚을 내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학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20대부터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데요? 그 원흉은 학자금 대출입니다.
30대가 됐어요. 이제는 30대도 결혼은 못하지만 사람들이 어쨌든 30대 전통적으로 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비용이 평균 1억 2천이 든답니다. 허니문푸라고 하죠. 30대는 허니문푸입니다. 40대는요. 이제 아이들 빽빽 울어대고 교육비 증가하고 거기다가 빚내서 집을 사가지고 하우스푸어가 된 상황. 40대가 제일 힘들죠. 40, 50대가 제일 힘들 겁니다. 50대는요.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됩니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 내야 되죠. 자녀들 결혼한답니다. 결혼 자금 대줘야 되죠. 거기다가 또 여전히 하우스푸어죠. 50대가 제일 힘드네요. 60대 이상은요. 빈곤의 나라죠. OECD 노인 빈곤율 넘버원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와 있고 돈에 허덕이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외국 나가보면 알아요. 대한민국이 참 예쁘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팩트입니다. 팩트는 팩트예요. 지금 전 세대별 위기가 한 개 가족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 개 가족이란 검색어로 제 강의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1시간 분량으로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개 가족이. 그거 보시면 아 그렇구나. 진짜 너무 많이 어렵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여러분 저출산 문제 이게 조산모사라는 거 아십니까? 저출산이 조산모사 이런 거죠. 지금은 애 하나를 낳고 그 애 하나를 부모님이 키우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웁니다. 부부들은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은 너무 어려워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를 하나밖에 낳을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산모사입니다. 왜 그러냐? 30년 후가 되면요. 그 아이 하나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산모사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힘들어도요. 지금 낳아야지만 지금 아이들을 낳아야지만 그 아이가 부모님 세대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사람은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장 어려우니까 안 낳습니다. 이게 큰 폭탄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출산 같은 경우는요. 고령화 맞물려 있는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인구는요. 산업 성장의 한계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인구가 없어지면 산업이 아무리 발전돼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인구가 없으면. 그러면 다 외국 노동자들을 채우나요?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인가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애를 안 낳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학자들은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합쳐지면 한국 경제가 멈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강남 지역 웨딩홀이 2016년 6월 152개에서 1년도 안 된 2017년 4월에 100개만 남았고요. 전국적으로 산부인과는 2012년 900곳에서 2017년에는 740곳으로 줄었습니다.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종로에 무슨 유명한 오래된 학교인데 신입생이 9명이었죠. 학원도 지금 구조적 태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때 화랑업종이었던 독서실, 진학학원, 임대료 못 내고요. 그 자리를 요양병원, 요양원이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고 그 나라의 아이가 없으면 그 나라 국가의 운명의 미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 0%대입니다. 출산율이 0%대입니다. 0%대. 곧 대학들 수두룩하게 넘어갈 겁니다. 구조조정 당할 겁니다. 막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대학을요, 이제는 수능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아이가 없어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없어요. 수능을 막 진짜 꼴등해도요, 대학에서 먹고 살아, 대학도 기업이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사립 같은 경우는 완전 등록금 얼마나 비싼데 완전 기업이죠. 수능으로 막 거의 점수가 엄청나게 안 좋아도요, 돈만 내면 어서 옵시오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수두룩하게 남아돕니다. 인구가 없어서. 고령화도 심각한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같이 같은 키워드로 봐야 되는데, 한국이 너무 빨라요. 2017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고령자 65세 이상이 14%를 넘겼습니다. 2017년을 기점. 고령사를 진입했습니다. 지방은 이미 환갑 세대 60 넘으신 분들이 청년회장 자리에 계시고요. 청년회장 자리에. 그리고 고령 인구를 위해서 현대판 보보상이라고 하죠. 생필품을 배달하는 겁니다. 읍면동에는 고령질환에 특화된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손자를 열어둔 부녀회장, 농촌에서는 세대로 불리고 있답니다. 65세 어른이 청년회 회원을 활동하고 있고요. 충청부터 보은군에는 80세 이상만 출입이 허용되는 경로당까지 생겨났답니다. 농촌 지역은 이미 노인 천하입니다.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저출산 아이가 없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1961년 3.01%에서 2015년 말 기준 0.38%로 하락했는데요. 2032년에는 5,200만 명을 정점으로 마이너스로 인구가 전환된답니다. 자,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면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켜서요, 경제의 총 공급 규모, 그러니까 GDP를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 자체의 고령화도 유발해서요, 노동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세익 감소, 그러니까 국가가 벌어야 될 세금이 굉장히 감소할 거고요. 더불어 노인들을 위한 지출을 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건강, 의료, 복지 등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수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됩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2045년 그때가 되면 노인당이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을 해서요. 왜냐면 2040년 이후 넘어가면 한국은 지금 이 추세대로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갈수록 애를 더 안 나니까 이 노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노인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굉장히 큰 세력으로 급부상하면서 노인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게 되면 지금 노인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보면 신성장 동력 같은 것들에 투자를 하고 실은 젊은들의 더 많은 투자가 돼야지 그들이
나라 발전을 이뤄서 세수를 늘리고 그로 인해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나라의 재정을 높여 그 높여진 재정으로 노인들을 봉양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노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노인당이 주축이 돼 버리면 그분들은 당장 그분들의 먹거리를 위한 정책을 요구를 하겠죠. 한국의 재원은 더 감소하고 왜? 고령화는 그것을 부추길 거니까요. 노인들은 더 많은 의료,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복지들을 요구하겠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한정된 자원에서 노인들만을 위한 분배 정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나라의 운명은 악순환이겠죠. 악순환일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밀러 맥주인가요? 아니 컴퍼니 가구인가요? 컴퍼니 가구가 세일을 했습니다. 깜짝 세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세일 기간을 늘렸어요. 자주 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가구가 문 닫았습니다. 왜 문 닫았냐? 세일을 너무 자주, 그러니까 모르핀이죠. 세일이 일종의 모르핀입니다. 모르핀을 너무 자주 주니까 모르핀을 안 주면 세일을 안 하면 그 가구를 안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주 세일을 하니까. 세일을 할 때만 반짝 사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세일은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판촉용, 이벤트용이죠. 결국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상화를 누리지 않고 단기적인 포퓰리즘, 단기적인 모르핀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자 그 기업은 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의 어려움 압니다. 알아요. 저도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고요. 선교비에 지출이 되고 있고요. 어려운 심정들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텐데요. 거기에 국가가 계속 맞춰서 복지에만 올인하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대통령이 못 되고 국회의원이 못 되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도 노인들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노인들은 분명 새로운 일자리, 혁신적인 일자리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 맞게 포퓰리즘, 그 표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쏟아부어야 될 터이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르핀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겁니다. 재원은 없어요. 젊은이들 재원을 만들어내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그 집행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 무슨 가구인지 내 기억이 안 나. 그 가구 회사가 세일만 하다 망한 것처럼 한국 역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정부가 그 출산 장려금인가요? 이거 삭감했거든요. 지금 더 늘리고 출산 정책에 올인해도 앞으로 효과가 나려면 20년 후에나 효과가 날 터인데, 참 깝깝스럽습니다. 깝깝스러워.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결국 한국 경제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어내는 세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상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죠. 드러나는 것만 1,500조입니다. 여기에 늘 말씀드리지만 450조의 전세보증금, 지금 전세보증금 때문에 난리죠. 이따 그거는 부동산 법을 붕괴해 가서 역전세난 얘기하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계부채만 1,500조인데 이 1,500조 그 전세보증금 빼고 그냥
1500조라고만 했을 때도 금리가 0.25% 이번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만 2조 8천억입니다. 2조 8천억. 200만 가구가 한개 가구에 전락할 수 있다. 2조 8천억이 늘어나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기업 부채는 2347조 원입니다. OECD는요, GDP 대비 90%가 넘으면 위험 기업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GDP의 120%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기업 부채가. 이는 한국의 기업 부채 2347조 원은 이는 신흥국 기업들, 신흥국들의 기업 부채 평균의 2배에 해당합니다. 모르셨죠? 네, 신흥국 기업들 평균 부채의 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부채 비율 200% 이상이 느는 기업. 이거 제가 도표로 갖고 있거든요. 부채 비율 200% 이상 늘은 기업들 도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 줄줄이 이름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채 비율 200% 이상 느는 기업은 많은데 이자 상환 능력은 일본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통계 2013년 코스피 상장자 3분의 1 좀비 기업이 3분의 1이 좀비 기업입니다. 2013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3분의 1이 좀비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3년 기준 역시 코스피 상장사의 60%는 겨우 2%만, 아니 60%는 겨우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미래학 박사 최윤식 박사는 얘기합니다. 한국 금리가 2%가 오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98%가 좀비 기업으로 바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윤식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연구해봤더니 자기 연구소에서 미래경영연구소인가 그런데 거기서 연구해봤더니 금리가 2%만 오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98%가 좀비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0.25% 올랐습니다. 내년에 올해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올리고 내년에 미국이 3차례 더 인상하면 계속해서 0.25씩 따라하면 계속해서 0.25씩은 적어도 따라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다 빠져나가고 지금도 위태위태한 수준이에요. 지금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이 금리 하나의 요소로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버텨 있는 건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0.25%를 올리는 거 보세요.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경제가 침체돼 있잖아요. 경기가 침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잖아요, 지금. 네,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된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보여준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미국이 올리면 내년에 3차례 더 올리면 0.25씩 계속 올린다는 뜻인데 적어도 그럼 지금 0.25 곱하기 4번만 하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0.25, 0.25 하면 5%. 1%가 되는구나. 근데 지금 나는 이 산수만 오면 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어쨌든 내년에 계속 미국이 금리를 3차례 더 인상한다면 그리고 2020년에도 더 올리면 2020년까지는 한국도 2% 이상은 오르겠죠. 그러면 최윤식 박사의 얘기대로라면 코스피 상장자의 98%가 좀비 기업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지금 코스닥 상장사 그리고 코스피 중소기업들이 길을 몰라서 그렇지 리버스 ICO라는 걸 통해서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 회사로 돌려고 하는지 자기들이 가진 아이템을 바꾸려고 하는지 지금 난리거든요. 그거 지금 굉장히 저는 이 바닥에 있잖아요. 리버스 ICO가 뭐냐? ICO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그 기업 가치가 없는 신생 기업들이
ICO라는 명목으로 펀딩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키우는 것을 ICO라고 하고요. 리버스 ICO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매출도 있고 뭐 코스피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처럼 쭉 산업을 해오던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코인이라는 것을 접목해서 산업 시스템을 바꾸는 것, 이걸 리버스 ICO라고 하는데요. 지금 리버스 ICO에 대한 열풍이 증권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암호화폐는 사기다, 투기다라고 말하는 이 중에 그들은요, 주식회사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리버스 ICO를 여기저기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루트를 몰라서 뿐이지. 왜 그러겠어요? 금리 오르면 자기들 박살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리버스 ICO를 준비하는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도 지금 공공부채가 1000조를 넘었어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를 넘었습니다. 유이자 채무, 이자를 내야 되는 채무 4500조가 넘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합쳐가지고 4500조가 넘었어요. 금리가 오르면 이거 우리나라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4500조인데 0.25만 올라도 4500조에서 이자를 얼마를 더 내야 되죠? 산수는 하지 맙시다. 산수는 사라져야 돼. 국회 가서 1인 시위할 거야. 산수를 사라지게 하라. 1인 시위. 이처럼 금리 인상은요. 가계, 경제의 3주체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 3주체가 있죠. 금리 인상은 가계도 치명적인, 기업에도 치명적인, 정부에도 치명적인 대단히 위험한, 너무나 위험한, 뭐라고 말할까요? 너무나 위험한 트리거? 방아쇠? 네,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겁니다. 한국 경제 잃어버린 20년을 확인하는 8가지 키워드 중에 4번째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야, 이거 가계부채랑 부동산 버블이랑 가계부채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텐데. 한 1, 2부로 나눠서 할까? 빨리 해볼게요. 자, 부동산 버블 붕괴가 5번째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신도시가 입주하는 거 아십니까? 2020년, 2019년 2기 수도권 신도시 정책에 따라 2019년 2019년 입주인가, 2020년 입주인가, 얼마 차이 안 나니까, 1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 분당만한 신도시, 제가 있는 곳이 분당이지 않습니까? 이 분당만한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양주 신도시, 위례 신도시, 화성 동탄 투, 고덕국제화 신도시, 수원 광교, 인천 검단, 성남 판교, 이런 분당만한 신도시가 수도권에 입주되는 것만 10개입니다. 10개. 10개 맞나요? 8개인가요?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분당만한 신도시 10개가 2019년인가 2020년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만 가구가 실입주를 하게 됩니다. 202만 가구.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202만 가구가 실입주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하냐?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베이비 부모 은퇴 세대인데요. 베이비 부모가 피해를 입으면 역시 자영업자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면 베이비 부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자영업에 뛰어들었거든요. 한 해 80만 명씩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하는데 2019년, 2018년인가 2019년 아마 그쯤에 해가지고 714만 명이 은퇴를 합니다. 전체 인구의 14.2%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30% 이상은 지금 자영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자,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아니, 역전세난이 발생하는데 집값이 왜 떨어져? 이번에 23일 이후에 입주하는 헬리오시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9,540세대인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바퀴를 다 도는데 30분 걸리는 무슨 신도시급이죠. 신도시급이죠. 9,540세대니까. 여러분, 그 9,540세대가 전부 실입주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 중엔 다주택자들, 아, 다주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세를 넣어야 됩니다. 한 절반만 전세를 넣으려고 해도 한 4,000세대 이상을 전세를 넣어야 될 터인데, 4,000세대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전세를? 어떻게 구할 거야? 거기 이제 23일 후에 입주해요. 12월 말에 입주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9,530세대를 다 실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전세를 받아 거기에 전세를 놔야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절반 정도 될 거래요. 4,000세대를 어떻게 넣을 거야? 거기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값을 낮출 수밖에 없죠. 거기가 전세값이 낮아지면 그 인근에서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헬로시티 이번에 새로 지은 집인데 전세값이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싸? 나 이제 만기 돌아왔어? 오케이 빼가지고 글로 가는 겁니다. 더불어 전세값이 그러면 또 집주인은 그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데 전세가 많아지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동안 갭 투자라고 하죠. 나는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 비용을 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출을 조금 받아가지고 집을 여러 채 산 겁니다. 전세는 빚이잖아요. 한 2년 후에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받을 때는 전세가 1억 8천이었어요. 예를 들어 2억이었어. 전세값이 2억을 받았어요. 근데 주위에 집이 입주 물량이, 공급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막 여기저기서 집주인들이 넣으려고 하니까, 전세를 여기저기 막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야. 들어올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전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들은 많아지고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년 후 지금 나는 이제 2억을 빼줘야 되는데 전세가 1억 2천밖에 안 되네? 그럼 8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으로 주면 되죠. 근데 8천만 원씩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8천만 원씩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전에는 전세금에서 비는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줬죠, 세입자에게. 근데 지금 DSR 정책이 도입됐잖아요. 지금은 소득,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모든 거, 자산 다 따져가 대출을 내는데 대출이 안 됩니다, DSR 때부터는. 그러면 결국 돈을 내줘야 돼. 아니면 소송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난 돈이 없어요. 결국은 아파트를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매로 내놓는 거죠. 그래도 전세금 빼주고 조금 남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양주, 위례, 화성, 동탄2, 고덕국제화, 수원, 광교, 인천, 검단, 성남, 판교, 분당만한 신도시가 이제 2019년, 2020년에 실입주를 202만 가구가 하는데 202만 가구가 다 어딘가에 살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아니면 자기 집이 있든 그것을 어쨌든 매매를 해야 돼요. 전세는 전세로 돌려막고 월세는 월세를 세입자를 구하고 집은 팔리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데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2019년, 2020년에 쏟아지면 202만 가구가 움직이면 그 와중에 역전선에 일어나가지고 이처럼 급매로 내놔야 될 사람이
계속해서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연달아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합니까? 야, 너무 너 과장되는 것 같아. 이제 그런가요?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02만 호에서 10%만, 한 10만 가구만 부동산 시장이 급매로 쏟아져 나와도요. 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10만 가구만 급매로 쏟아 나와도.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은퇴했던 2018년, 2019년까지 은퇴하는 714만 가구, 714만 명, 전체 인구의 14.2%인 은퇴자들이 보유한 자산의 역시 80%도 아파트 한 채인데요. 여러분, 베이비붐 은퇴는요, 부동산 폭발의, 부동산 폭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일본도 단카이 세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하거든요.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졌습니다. 왜? 은퇴하면 소득이 없잖아요. 은퇴하면 소득이 없잖아. 근데 가진 건 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는 사람은 없어요. 돈 필요하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큰 매로 내놓죠. 옆집 금매를 하네? 난 더 싸게 내놔야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버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베이비붐 은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7년 6월 5대 시중 은행장들이 집값 15%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요. 당장 LTV 70% 부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99만 가구가 담보가치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재윤경 의원이 2017년 국정 뭐 조사 뭐야 국정 뭐 있잖아 그거 이제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때 발표한 자료입니다. 집값의 15%가 하락하면 99만 가구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15%가 하락하면. 근데 계속 반복합니다. 분당만화 신도시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양주 위례 화성동탄 고덕국제와 수원광교 인천음달 성남 판교가 이 202만 가구가 본격적으로 실입주를 하게 되면 역전세나는 필연이고 역전세나는 역시 필연적으로 집값 하락을 불러올 것인데 집값 하락이 15%가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99만 가구가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99만 가구가. 4인 가족하면요. 약 100만 가구로 했을 때 4인 가족하면 400만 명이 충격파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인구의 14%인 베이비 부머 714만 명. 합치면 1000만이 넘는 집값이 15%를 하락하면 1000만이 넘는 인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요.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에 5분의 1 맞죠? 나 산수만 되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네. 5분의 1 맞죠? 5천만 중에 1000만이니까 4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에요? 네. 집값이 15% 하락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5분의 1이 한계에 직면하는 위기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은 가계부채, 이들이 소비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자영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오면 필연적으로 가계부채 위기가 오게 됩니다. 한국이 가계부채 크게
자영업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 나눌 수 있겠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1500조 플러스 전세보증금 450조 합치면 2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제1위의 가계부채에 등극하게 됩니다. 세계 1위의 가계부채. 이미 망한 그리스보다도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세계 1위입니다. 여기에 금리가 0.25% 올리면 2조 8천억씩 추가 이자가 지출되는데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답니다. 그러면 0.25씩 올리면 그 다음에는 5조, 그 다음에는 7조 8천억, 그 다음에 6조인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조라고 합시다. 2조 8천억이랑 3조나 비슷하니까. 금리가 0.25 오르면 3조예요. 다음 달에 0.25 올리면 또 그때 6조가 되고, 또 0.2 올리면 9조가 되고,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2조 8천억이 오르면서 200만 가구가 한계에 직면했다. 저소득층. 다 부채, 다양한 곳에서 부채를 낸 사람들, 그들이 200만인데,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비붐 은퇴, 여러분 지금 자영업이 소비가 안 되잖아요. 소비가 안 되니까 지금 자영업이 어려운 거잖아요. 자영업 부채가 600조인데 지금 계속 빚을 내가지고 빚을 갚는 이 장사를 꾸려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나아지려면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사 먹어야 돼요.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베이비붐 은퇴 완료 후에 20%의 소비가 감소하는 거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일본이 베이비붐 은퇴인 단카이 세대 때도 그랬습니다. 베이비붐이 은퇴를 하면 어쨌든 그동안 돈을 벌던 사람들이 수입이 끊기니까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재취업이 돼도 예전만큼 소비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붐 은퇴 완료 후에는요, 소비가 20%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옆에 있는 미용실에 20% 매출이 하락하는 거고요. 소고기 국밥집이 20% 매출 하락하는 거고요. 떡볶이집이 매출 20% 하락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자영업의 20%씩 매출이 하락하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만 자영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름을 부었죠. 그러나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구를 늘리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무슨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뭐니 자영업자 기금을 주니 뭐니 해도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이건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러분 2차 베이비붐 은퇴가 또 있거든요. 지금 1차 베이비붐 은퇴가 2018년인가 2019년에 다 714만 명이 다 은퇴를 합니다. 2차 베이비붐이 2025년인가부터 와요. 시작을. 2차 베이비부머가 500만 명입니다. 인구의 12%입니다. 2024년부터 은퇴 시작하네요. 그러면 소비는 더 줄어요. 2차 베이비붐가 은퇴를 시작하면 지금의 자영업자들 소비는요 더 줄어요. 지금도 20%가 줄었는데 30% 40% 이렇게 줄어요. 버틸 수 없어요. 자영업자의 부채 600조가 터져요. 이게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자영업은요 회생할 수 없어요.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야 너는 늘 그렇게 부정적이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을 경제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경제 서적과 뒹굴고 경제 전문가들과 인터뷰하고 경제와 함께 뒹굴었던 사람이에요. 그 비싼 유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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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내고 1 0 0 0 0 0 1 0 0 0 0 경제 시황 분석 보고서 같은 것을 돈을 내고
1년에 그걸로만 지출되는 돈도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자료서를 탐독하고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강의도 쫓아다니면서 듣고 그랬어요. 인터뷰하고 전문가들과.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경제와 뒹굴렀던 사람으로서 이 자영업 문제는 인구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거기다 어떤 마중물을 부어도 살아날 수 없다. 저는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미숙해서 방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겠죠. 저는 제 선에서 모르겠어요. 한국의 자영업은 끝이에요. 완전 자영업도 구조정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자영업에서 떨어져 나가서 새롭게 그 재편되지 않는 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먹고 살 수 없어요. 자영업자만 552만입니다. 552만이에요. 임금근로자, 국세청의 세금신고는 임금근로자 2천만 중에 552만입니다. 몇 프로예요? 산수는 하지 맙시다. 그들의 평균 부채는 1억이고요. 지난 10년간 800만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도 그만큼 했습니다. 왜? 양질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길 외에는 없으니까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상승, 임대료 상승, 대출금리 상승, 치열한 경쟁, 레드오션 시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베이비붐 은퇴하면서 소비 성향이 낮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금리는 또 0.25 올라고 역전세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아우성이고 더 소비를 못하죠. 경제 심리는 더 침체되고 이걸 전문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공황이란 뜻입니다. 공황. 공황이 온 겁니다. 공황. 그게 크면 대공황, 적으면 소공황? 소공황? 들어본 적 있나? 네, 공황이 온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공황 상태를 이해합니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하는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발전을 할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이미 온 겁니다.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든 겁니다. 일본 언론이 경고했던 것처럼 일본 언론이 야 대한민국 니네도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었어 라고 경고했었거든요. 2015년도부터 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제 그 방아쇠가 당겨질 거다. 진짜 빠르면 1월부터 진짜 빠르면 너무 빠르면 못해도 3, 4월부터는 여러분이 피부에 느낄 겁니다. 위기를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위기가 어느 정도의 충격파로 여러분의 가게를 덮칠 것인지 진짜 빠르면 1월 널널하게는 3, 4월 아주 느리면 2019년 말부터는 진짜 막 무서울 정도 두려울 정도로 이런 위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경제 위기의 정점은 2020년이 될 것이다. 2020년에 아마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바로 한국 경제 잃어버린 20년을 확인하는 키워드 중 6번째입니다. 7번째는 대환경의 변화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6%로 아마 내년 2019년에 될 것 같다. 중국이 6% 성장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인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필연적으로 수출의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무역 전쟁이 이게 패권 싸움이라면 1위로 올라가려는 중국과 그것을 찍어 누리려는 미국의 패권 싸움이라면 미중 무역 전쟁은 갈수록 더 그 강도와 그리고 심각성을 더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중국, 미국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영향권을 받는 동남아시아의 50%, 그리고 미국의 거의 뭐 10 몇 프로인가? 20% 가까이 되죠. 합치면 거의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70% 가까이의 수출 물량이 미중 영향권에 놓여 있는데 미국, 중국이 서로 싸움질하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뭐 관세를 매겨버리고 그리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미국과 중국에 쏠려 있는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수출을 하는 한국 경제의 수출이 큰 위기가 올 것이고 한국 경제의 수출의 위기가 오면 그나마 유일한 동아줄이었는데 그나마 그래서 제가 2020년에는 한국에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변수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 일어나고 있죠. 중동도 지금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죠. 전 세계적인 혼란이 지금 자행되고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은 수출 자국의 보호주의를 강화시켜서 수출 기업들은 자기들의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화랑이 되어야지만 수출이 잘 되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글로벌 경기가 갈수록 불확실성을 띠고 브렉시트 이제 결정 나죠. 혼란이 있을 겁니다. 브렉시트의 혼란, 프랑스의 혼란, 미중 무역으로 따른 혼란, 그리고 트럼프로 인한 중동 지역의 혼란 이런 전 세계적인 대외 환경의 악재와 혼란이 결국 수출기를 막을 것이다. 수출을 어렵게 할 것이다. 가뜩이나 반도체 하나 남은 이 수출이 여러 가지 대불확실성을 때문에 깎인다면 참 제법 녹록치 않은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내우 외환에 지금 쌓여있지 않습니까? 바꿔놓은 대외 환경의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어려움들, 안으로는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 산업 성장의 한계,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금리 인상, 베이비 부머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버블 붕괴 위기, 역전세나 같은 거 이런 내후 외환에 쌓이는 환경에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딱 세워서 중심을 잡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이런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나라의 경제나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터인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 한국에 닥친 경제 위기를 너무나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서도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씨가 그랬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왜 올려 금리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지 이거는. 문제 없는데 왜 올려 금리를?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지금 침체되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에는 금리 하락으로 막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인데요. 지금 경기가 이토록 침체되어 있는데 IMF 수준보다 더 침체되는 거 아십니까? IMF보다 더 침체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재고량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들이 지금 생산 라인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왜?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거든요. IMF 때도 그랬습니다. IMF 때 많이 만들어놨어요. 투자해가지고. 근데 동남아시아 태국부터 터져가지고 그쪽으로 수출을 못하니까 돈이 안 돌아가지고 IMF를 맞은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게 원인인데 재고량 때문에 IMF를 맞은 거예요. 안 팔려서. 지금도 그래요. 생산을 안 돌리고 생산 가동 비율이 뚝 떨어졌어요. IMF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왜? 이미 만들어 놓은 건 있어. 그게 팔려야지 또 생산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걸 재고량의 증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자동차, 현대자동차 떨이 판매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할인 판매? 중국에서도 좀 할인 판매하고 있어요. 안 팔려요. 차가 안 팔려요. 전 제조업, 철강, 석유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재고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IMF 수준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이런 경기 침체에는 금리를 내려서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경제 방법인데 금리가 이렇게 그 경제가 침체인데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리고는 이주열 씨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이 다 무슨 바보예요? 이거 완전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야. 이처럼 여러분 근데 1997 IMF 때도 그랬어요. IMF 때 총리가 IMF 받기 일주일 전에 한국은 펀더멘탈이 기초처리 괜찮으니까 IMF 받을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영화 국거부도의 날 보면 그 발표하기 전부터 IMF랑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정부는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정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랬어요. 단 한 번도. 정치는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제 신념이에요. 정치는 정권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돈과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일부 사람들의 모임이 정권이에요. 정치예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IMF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들은 IMF랑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우리는 펀더멘탈이 괜찮으니까 IMF를 맞지 않을 것입니다. IMF랑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대국민을 향해서 사기치고 있는 더러운 정치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주열 씨 이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없는데 금리를 왜 올려? 국민들이 다 바본 줄 아는 거죠. 다 바본 줄 아는 거죠. 여기에 현실에 맞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시기와 환경이 너무나 안 좋죠. 지금 최악의 자영업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중소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너네 한번 죽어봐라 라는 거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더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더 투자를 안 하고 더 고용을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도 잘라내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런 위기가 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대북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저는 위기 요소라고 봅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은 입만 열면 북한이랍니다. 입만 열면 북한이래요. 뉴스도 보면 대통령 발언 보면 계속해서 김정은이 어떻고 답방이 어떻고 비핵화가 어떻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북한과 잘 지내야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독과 독일이 통일됐을 때 서독이 굉장히 잘 살았지 않습니까? 동독을 끌어안고요. 20년인가 30년을 계속해서 먹여 살리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서독이. 그 잘 나가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리처럼 금이 간 유리와 같은 그런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이때 정부가 그 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도 부족할 터인데 정부는 계속 괜찮다 하면서 오직 북한에만 목을 매는 오직 김정은에만 목을 매는 이런 모습이 저는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IMF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가 IMF를 98번 맞았습니다.
IMF 출범 이후 IMF를 98번 맞았는데요. 그 98번이 27개국이 98번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나라가 IMF를 두 번, 세 번 맞는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우리나라 한 번 맞았습니다. 또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한 나라가 두 번, 세 번 IMF를 맞는 확률은 80%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 80%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IMF를 맞을 확률이 202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IMF를 맞는다면 한국은 회생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IMF가 온다면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고 금리 인상으로 트리거가 들고 저출산 고려가 이대로 계속되고 한계 가족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가계부채가 자영업이 위기가 오고 베이비 부모들이 쓰러지고 대외환경이 더 악화되고 정부는 계속해서 헛짓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가진 주식은,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은, 여러분의 창업은, 여러분의 미래 계획은, 여러분의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나마 여러분, 서민들이 소액으로 1, 200만 원으로 그래도 이 1, 200만 원을 1000만 원 가까이 불려서 아이들 식비를 사고 걱정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나마 가능성은 암호화폐입니다. 그나마 서민들이 비빌 언덕은 암호화폐입니다. 그 어디에 지금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한국 경제 그 어디에 소망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도 아유 소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제 강의는 100% 팩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서민들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지금 폭락을 맞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춤추자는 것은 나도 죽으니 너도 죽으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됐습니까? 왜 이렇게 못되셨어요? 목사님들 왜 이렇게 못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하락에 대해서 춤추고 자시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회복교회는요. 이런 위기가 현실이 되어 우리를 닥치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그 대책을 고민하다가 그나마 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통로인 암호화폐를 그걸 공부시키고 거기서 수익을 주려고 제가 가진 사재를 다 털고 회사의 사재를 다 털고 벌어들였던 것을 다 털고 그나마 그렇게 그래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이 뭐고 미래가 뭐고 4차 산업이 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책 한 권은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준비가 있길래 당신들이 지금 그저 드라마, 영화, 스포츠에 혈안됐어. 오늘도 호날두가 무슨 골을 넣네 안 넣네. 그게 뭔 상관인데 우리 먹고 사는데. 그렇게 그림자 정보가 만들어놓은 3S, 세스, 스포츠, 스크린에 함몰되어서 모든 그 정신을 다 거기서 뺏겨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지한 겁니다. 정말 이대로 2020년 IMF가 다시 왔을 때 그렇게 지금 현재 회복기를 당해서 암호화폐를 당해서 욕하던 당신들은 그렇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당신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내가 욕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JK를 욕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회복기를 욕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같이 공부했어야 돼. 같이 내가 공부했어야 돼.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땅을 치며 한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향해서 쌍욕을 하며 너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어 라고 욕하시게 될 겁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마리의 생쥐가 나옵니다. 치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데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치즈가 줄어드는 겁니다. 한 생쥐는요, 이거 치즈가 줄어든다? 이거 내가 뭔가를 대비해야 되겠어? 라고는 열심히 다른 치즈를 구하러 땀을 흘리며 돌아다닙니다. 그 게으른 생쥐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야, 이렇게 많은데 왜,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래서 그 다른 치즈를 구하러 가는 생쥐를 욕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왔는데, 이제 잠 실컷 자다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산처럼 쌓여있던 치즈가 사라졌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나도 그때 같이 구하러 다닐걸.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암호화폐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은 생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서민들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산업으로 바뀌는 지금이 그나마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남아있는 작은 통로지만, 정말 극히 작은 통로지만 유일한 기회입니다. 더 이상 욕하는 걸 이제는 멈추시고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책을 사서 보시고, 블록체인을 사서 보시고, 4차 산업혁명 책을 사서 보시고, 그렇게 스스로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형제자매를 위해서 부디 스스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